1929년 10월 29일 단 하루 만에 14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5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집도, 저축도, 대학 기금도, 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부자였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운 붕괴만 있었을 뿐이죠. 미국을 10년간의 기아와 절망 속으로 몰아넣은 대공황.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흥미로운 점은 그 붕괴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징조는 분명 존재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화려한 파티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바닥이 썩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나락으로 끌고 간 대공황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든 것은 192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공장들은 더 이상 전쟁 물자를 만들지 않았고 대신 토스터, 진공청소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쏟아졌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하늘을 찔렀고 재즈는 어디서나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번영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경제학자들조차 낙관적인 전망만 내놨습니다. 헨리 포드의 이동식 조립 라인 덕분에 자동차 생산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12시간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90분이면 끝났죠. 거리에 자동차가 넘쳐났고 석유, 강철, 고무 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라디오 같은 새로운 가전에 열광했습니다. 1929년이 되자 1,000만 가구가 라디오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도시의 번영 이면에서 시골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 높았던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부들은 현대화를 위해 빚을 냈지만 새 트랙터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파산을 더 앞당겼죠. 한편 도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소비 습관을 배웠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할부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라디오도 자동차도 할부로 샀죠. 은행은 맥박만 있으면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진짜 광풍은 월가에 있었습니다. 증거금 대출을 이용하면 누구나 10달러로 100달러짜리 주식을 살 수 있었죠. 나머지 90달러는 미래의 문제였습니다. 주식은 계속 오를 테니까요. 이발사도, 정육점 주인도, 구두닦이 소년도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구두닦이가 은행가에게 투자 팁을 주던 시대, 1924년에서 1929년 사이 다우존스 지수는 4배로 올랐습니다. 주가는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듯했죠. 기업들은 점점 더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소유한 또 다른 지주회사를 세웠습니다. 실체 없는 껍데기와 광고만 가득했죠. 몇몇 사람들은 경고했습니다. 경제학자 로저 밥스는 1929년 경제 붕괴를 예언했지만 월가는 웃어 넘겼습니다. 샴페인과 재즈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혀거렸죠. 균열은 커졌습니다. 농촌 부채는 늘고 소비자 부채는 급등했습니다. 경제는 벼랑 끝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바닥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9년 10월 29일 블랙 화요일이 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폭락했고 티커테이프에는 붉은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비명을 질렀죠. 증권거래소 밖엔 군중이 모여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땅만 바라봤습니다. 호황의 20년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충돌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마진콜이 왔죠.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즉시 나머지 금액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갚을 돈이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행들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달려가 잠긴 문을 두드리며 저축을 요구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채권도 이모의 저축도 사라졌죠. 재난은 미국 해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미국 은행들이 해외 대출금을 회수하자 유럽 경제도 함께 붕괴했습니다. 공황 속에서도 부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신문들은 시장은 조정 중이라는 낙관적 제목을 달았고 바로 그 아래엔 결혼 반지를 팔아 빵을 사는 남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라디오에 나와 경제는 근본적으로 건전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텅 빈 식탁에 앉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죠. 1931년 음악은 멈췄습니다. 불빛은 꺼졌고 파티는 끝났습니다. 공장이 멈춰섰고 아버지들은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도시는 궁핍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빵줄이 거리를 가로질렀고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묽은 수프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마저 검게 변했습니다. 대평원에서는 수년간의 무분별한 경작으로 땅이 황폐해졌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검은 눈보라, 더스트볼이 중부를 휩쓸었죠. 가족들은 밤새 기침을 했고 아침이면 자신을 먹여 살리던 흙에 덮여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고장난 차에 모든 것을 싣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후보 대통령은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대규모 연방 지원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후보 빌 판잣집 마을, 후보 담요, 신문지, 후보 깃발 빈 주머니. 1932년 여름,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천막 도시를 세웠지만 군대가 출동했고 최루탄이 발사되며 천막은 불타올랐습니다. 정부가 자국민 영웅에게 총을 겨눈 날,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급진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집회가 열리고 공산주의 가입이 늘었죠. 딜린저와 보니, 앤 클라이드 같은 은행 강도들은 민중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남아있었습니다. 믿음도, 낙관도 아닌 인내심.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33년 3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취임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미국은 오랜만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루즈벨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민간보호단 젊은이들에게 삽과 텐트, 목적을 주었고 공공사업진흥청, 도로와 다리, 학교를 세우며 수백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테네시 계곡에 댐이 세워지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흐르자 어둠 속 마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라디오 불빛 아래 모였습니다. 루즈벨트는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를 세워 월가를 감시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해 예금을 보호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생겼고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연방예술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줬고 도로시아 랭의 사진 한 장이 시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할리우드가 다시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오즈의 마법사를 보며 꿈을 꾸었죠. 도시는 다시 살아났고 식당은 문을 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스윙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비재만이 아니라 전쟁 물자를 만들었습니다.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현대 자본주의의 첫 번째 거울이었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불을 쫓는 대신 신뢰와 제도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규칙,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찾으며 국가는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대공황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세계 경제의 근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도 우리의 시스템 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